예, 이번 시간에는 그 헌법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이자 기본권인 선거제도와 선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선거가 주기적으로 있죠.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도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선거는 아주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과 중요한 이 제도로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기관이 형성되고 조직화되는 이런 기본권입니다. 선거권. 먼저 헌법상 선거의 의미와 선거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의미는요, 제가 이게 선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선거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더라고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은 특별히 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선출해서 국정을 대신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대의제에서는 이 선거로 선출되는 국가기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선거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느냐 여부는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이렇게 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이겁니다. 다수의 선거권자에 의해서 공무원의 선임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50 때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인 다수 국민의 직접 선거권자죠. 에 의한 그 특정 공무원의 선임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명하고 다른 겁니다. 임명은 단독기관에 의해서 위로부터 국가기관의 선임행위가 임명이라고 하면 선거는 그 아래로부터 일종의 다수인에 의한 선거권자에 의한 합동행위적인 의사표현으로서의 국가기관의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거권을 통해서,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 그 국가기관인, 대표자인 국가기관을 뽑고 국가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거권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헌법에서는 이 선거를 통해서 그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 선출된 국가기관은 뭘 얻습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얻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은요.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도 있고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 대부분은 선거로 직접 뽑히는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등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죠. 그에 반해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무효화시키냐, 위헌선언을 하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것이 선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이 다수의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표를 얻은 정당이나 그 후보자가 국가기관을 구성하도록 또 국가 조직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국민의 이해관계, 국민의 의사표현이 표출돼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어때야 됩니까? 이런 국가기관을 우리가 선출하는 이러한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제도를 갖춰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선거는요,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기적인 정당도 주기적으로 이 결과를 통해서 자기에게 반영을 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의 지지 의사가 변동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인 이 정치적 리듬을 통해서 정치 생활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만약 선거가 없다면 정치가 그렇게 투명하거나 깨끗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주기적인 선거 결과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거는 정치를 맑게, 투명하게, 기능하게 하고 정치적인 새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대충 선거의 의미를 많은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국가기관에게 선출된 국가기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다음 선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거하면 우리 이름이 벌써 선거권이죠. 그러니까 선거권 그러면 이거는 권리다,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학설이 이거예요. 개인적 권리설. 선거권은 개인의 권리다 이겁니다. 왜? 이 개인의 권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주관적 공권이다. 주관적이란 말은 뭡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란 말이죠. 주관적. 그다음 공권이라고 해서 국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공권이죠. 그래서 주관적 공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개인적 권리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것이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은 기본적 권리성을 갖는데 주관적 공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 다르게 아주 소수견이지만 이 공무설도 주장합니다. 의무라는 거죠. 공적인 의무. 공적인 의무다. 선거는. 왜냐하면 선거권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의 선출하는 국가 목적을 위해서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무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공무설 이렇게 말하는데 공무설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투표행위는 권리가 아니라 기능이며 의무다라고 말한 그쪽에서부터 이제 시사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그러면 안 하면 어떤 제재, 의무에 대한 제재가 있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재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선거권의 법적 성격으로서 세 번째는 권한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정한 거냐면 옐리네크입니다. 옐리네크. 제가 옐리네크 설명을 제대로 드리진 않았는데 한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옐리네크라는 이 유명한 독일의 이 공법학자는요, 굉장히 뛰어난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옐리네크는요, 이 20대 후반에 벌써 하빌리타치온 교수 자격 논문을 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옐리네크가 어느 날 교수 연구실에서 집으로 가고 집에서 다시 교수 연구실로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 옐리네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중간에 가는 도중에 집에서 연구실로 가는 도중에 거지를 만나게 돼요. 이 거지가 어떻게 말하냐면 한 푼 줍시오. 돈 좀 주세요. 배고픕니다. 그래서 돈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화폐 단위가 어떤지 모르겠네. 1마르크를 이제 준 겁니다. 1마르크. 마르크 이렇게 딱 주면서 이제 사 먹으라고 이렇게 1마르크를 딱 말없이 줬습니다. 이제 처음에 거지는 아주 고맙다고 이제 고맙습니다. 근데 옐리네크 갔습니다. 다음날 또 거지를 동일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계속 거기에 있는 거죠, 거지가. 그러니까 또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옐리네크 또 1마르크를 줬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한 달, 두 달 가다가 어느 날 또 집에서 연구실로 가는데 그 거지가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옐리네크에게 잔돈이 없는 거예요, 동전이. 그래서 오늘 그냥 가야겠다 이러니까 가고 있었는데 그냥 돈을 주지 못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그지가 부르는 겁니다. 야, 옐리네크, 너 오늘 왜 돈을 안 줘? 응? 너는 나한테 돈을 줘야 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깜짝 놀란 옐리네크는, 아니, 뭐 저런 그지 같은 놈, 그지죠, 원래. 예, 거지 같은 놈,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연구실에 갔습니다. 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거지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가? 내가 안 줬다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가? 그 원인을 잘 곰곰이 생각하다가 옐리네크가 발견한 이론이 있어요. 법학 이론이. 그게 사실의 규범역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일 1마르크씩 줬던 그런 사실이, 행위가 그 거지에게는 법규범화됐다. 그것이 마치 규범인 것처럼 인식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의 규범역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로부터 얻어낸 이론입니까? 거지로부터 얻어낸 이론. 옐리네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옐리네크가 이제 선거권에 다시 법적 성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옐리네크가 이 선거권의 법적 성질을 권한이다. 권한이 뭡니까? 권리하고 약간 틀린데, 권리는 이 자연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거지만, 권한은 뭡니까? 국가기관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인이 국가기관의 선임행위에 참가하는 선거인들로서 행사하는 국가 기능이다. 뭐 기능설, 권한설. 선거는 뭐다? 국가 기관을 뽑는 국가 기능이다. 또 권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좀 색다른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옐리네크 입장에서는 선거인도 선거권자로서의 어떤 구성원이지, 그것이 독립된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국가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원설이 있습니다. 이원설 뭐냐? 선거권은 선거권 자체에 뭐 공적인 의무 상태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공무적 성격도 있고, 선거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성도 있다. 공무설과 주관적 권리설, 주관적 공권설, 이것을 합쳐서 이원설 이렇게 나누습니다. 결국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보면 우리가 이 선거권은 이원설에 가깝죠. 공무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논의할 게 많지만 우리 헌법상 선거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헌법의 선거 원칙이요, 나와 있어요. 그죠? 헌법에 우리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선거 원칙이 나와 있는데, 우리 헌법상 선거 원칙 요 네 가지, 그 다음 자유선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선거 원칙,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이 선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보통 선거 원칙은 국민 누구나 원칙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국민이면 그래 무슨 말입니까? 반대 해석을 해볼까요? 내가 성별이 여자건 남자건, 내가 종교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든 아니든,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또 인종, 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내 언어가 내가 한국어든 영어를 언어를 모국어로 쓰든, 직업이 뭐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든, 학력이 어느 정도 되든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선거원칙. 예, 그래서
왜 이런 보통선거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헌법이. 만약 보통선거 원칙이 우리 헌법에 요구하는 원칙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 아주 과거에 한 100년 전에 여자의 선거권 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선거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지 않고 특별한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배제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고 뭐 직업 또 재산 상태 뭐 학력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죠. 보통선거 원칙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권자가 줄어들게 되고 보통선거 원칙이 무너지면요. 선거권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민의 정책 의사를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소수자, 일정한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국민의 대부분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선거 원칙을 헌법에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헷갈리기 쉬운 게요. 지금 이제 보통선거, 제가 보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요거 이제 평등선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평등. 보통선거, 평등원칙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통선거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있겠죠. 예외. 뭐 많은 예외는 없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 아주 예전에는 제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외국민의 선거권 부여한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이거 보통선거의 예외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보통선거 원칙의 예외로서 중요한 거는 선거연령이에요. 선거연령. 아주 1960년 전에는요. 선거연령이 21세였어요. 21세. 그러다가 20세로 갔고 또 한 10여 년 전에 19세로 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몇 세로 18세 선거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에 대해서는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헌법에 몇 세 이상은 선거권을 가진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어디 규정했습니까? 헌법은 입법자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입법자가 선거권을 공직선거법 같은데 이 선거연령을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논의 끝에 이제 18세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점점 선거연령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선거연령을 낮춤으로 해서 보통선거 원칙이 더 인정되게 됩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넓은 방향으로 더 많은 국민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넓혀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선거연령에 관해서는요, 입법자, 국회에서 아주 고민이 많겠죠. 왜냐? 여러분,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일본 서양의 18세, 또 한국의 18세, 이건 약간 달라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치적인 생각이나 또 코온 과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학식이나 또 사회적 경험이나 이게 다 다르죠. 서양의 18세 애와 한국의 18세 학생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선거연령을 어떻게 하냐? 선거연령을 입법자가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역사라든가 그 국가의 전통과 문화라든가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교육적 요소라든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율성이라든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령을 입법자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연령에 의한 연령에서 일정 연령 안 되면 일정 연령에 미달하는 국민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이것은 보통선거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헌법상 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선거원칙은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 선거에 있어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등권의 이제 구체화된 것인데, 평등 선거 원칙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 평등 선거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데, 여성도 한 표, 남성도 한 표, 그 다음에 뭐 18세의 학생도 한 표, 75세의 연령의 뭐 할아버지도 한 표. 이렇게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양적인 평등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투표의 성과 가치, 결과 가치도 평등해야 된다. 이게 1인 1표라는 게 수적으로 저도 한 표, 뭐 다른 사람도 한 표.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한 표가 결과가 반영된 그 결과에 있어서도 한 표가 거의 비슷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투표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게 both one value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표 가치의 평등은 어려운 말인데, 산술적으로 1표니까 1, 다른 사람도 1표니까 1, 똑같이 1, 이 산술적 가치 평등뿐만 아니라 그 투표의 결과, 성과적 가치 평등도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에 뭐 많이 사는 뭐 강남구 갑, 강남구 갑에서 내가 사는데 강남구 갑에서 1표의 결과 가치와,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이제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그쪽에 사는 사람의 한 표의 결과 가치가 동일하진 않죠. 왜? 강원도 그 인구 밀도가 낮은 데서 사시는 분의 한 표는 영향력이 강합니다. 1표지만 뭐 한 2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강남구 갑에 사는 사람의 한 표는 1이지만 1도 안 되는 0.3 뭐 이 정도의 결과 가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선거구를 조정해서 그 결과 가치가 맞춰지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거 원칙의 예외도 지금 설명드렸는데, 평등 선거 원칙의 예외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등 선거 원칙의 예외는요, 첫 번째 제가 저지 규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저지 규정. 우리나라는요, 저지 규정이 있거든요. 저지 규정이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그 비례대표와 관련된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서 그 정당 투표를 하고 그 정당이 얻은 표가 있죠. 그 표가 전체 유효투표 100을 잡으면 100의 5%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구에서 또는 5%만 얻어도 돼요. 5% 이상 얻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지역구에서 3석 이상을 얻어야지만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겁니다. 제가 뭐 하나 당을 무슨 뭐 당을 A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에도 내고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도 후보를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전체 유효 투표의 4%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 정당 투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또 근데 유효 투표의 4%밖에 못 얻었지만 지역구에서는 전국에 한 3개 의석을 얻었다. 그러면 비례대표의 한 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 한 석을. 그렇게 해서 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평등해야 돼. 왜 5% 유효투표의 5%라는 저지 규정을 두냐? 왜 지역구에서 최소 3석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되냐? 이건 차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저지 규정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저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뭐 독일은 3% 뭐 그다음에 다른 의석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5% 유효투표의 5% 이상을 얻거나 또는 지역구에서 최소 3석 이상의 의석을 지닌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요, 공적인
목적이 있어요. 공적인 입법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소수 정당이 군소 정당이 난립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부 구성의 불안정성을 방지함으로써 비례대표에서 일정한 퍼센테이지 또는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음으로써 이 전국의 정치 안정성을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 정책 수행의 원활성, 효율성, 정당의 분열의 위험성 방지, 국민의 정책 의사 형성에서 통합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이 조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헌법 원칙으로 직접선거 원칙이 있습니다. 직접선거 원칙. 선거는 당연히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원칙이 선거 원칙. 내가 직접 한다. 이게 직접 선거일 수도 있지만 선거권자가 투표를 통해서 한 그 결과가 직접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게 직접 선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선거인단 또는 중간 선거인단 또는 정당이 대신 개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선거의 반대말은 간접 선거. 우리 헌법은 간접 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권자가 직접 선거한 그 투표 결과가 영향을 미쳐야지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헌법 아주 좀 오래됐는데 그 해상의 장기 그 바다에 원양어선 같은 해상의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투표를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투표를 직접 못하고 뭐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 원양어선에서 선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때 이제 그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원양어선의 선원들이 뭐 했습니까? 선거를 직접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직접 선거가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서 막 투표용지를 찍고 그것을 이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 선거 원칙에 부합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 원양원에서 할 때는 이제 모사 전송 시스템 뭡니까? 팩스를 통해서 선상 투표를 하는 게 보통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팩스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뭡니까? 그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직접 투표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뭐냐? 보통 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선거 원칙이 약간 후퇴되더라도 중대한 흠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밀 선거 원칙. 비밀 선거는 뭡니까? 선거권자가 자신이 한 투표 결과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권자의 투표 내용을 타인이 알게 된다. 이러면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거권 행사를 투표를 하는데 선거권자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비밀선거의 원칙이었습니다. 통상 여러 가지 이 비밀선거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할 때 이제 칸막이가 있죠. 칸막이가 있어서 남들이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유선거 원칙이 있습니다. 자유선거 원칙. 이 자유선거 원칙은 어떤 게 됩니까? 선거권자가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투표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 원칙이다. 그쵸? 뭐 이쪽 A 후보를 찍고 싶은데 B 후보 찍으라고 강제하거나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면 힘들잖아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없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자유선거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자주 문제되는 게 그거죠. 투표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선거를 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국가에서 예전에 그 선거율,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선거하면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러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만약 법에 그런 나라도 있어요. 법률에 선거를 의무화시켜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처럼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해서 자유선거 원칙에 반대되는 선거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유선거 원칙이니까, 그죠? 자유선거 원칙은 투표의 내용,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투표의 내용뿐만 아니라 투표 행사 여부까지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 자유선거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률로서 선거 의무를 부여하거나 투표를 강제하고 투표를 안 했을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것은 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선거 원칙에 대해서, 헌법상 선거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제도 관련해서 대표제, 그 다음에 선거구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거 대표제 선거구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표제 선거구제를 잘 기반으로 깔지 않고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제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제는 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의원 정수 배분 방법입니다. 선거구제는 뭡니까? 선거인단을 선거를 어떻게 지역 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지역 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근데 양자가 대표제와 선거구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표제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수대표제라고 제가 적어놨죠? 다수대표제. 이 다수대표제는요, 대표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그 선거구의 다수자의 의사에 따라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수대표제, 그죠?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이 다수대표제입니다. 다수대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 다수대표제, 절대적 다수대표제. 상대적 다수대표제는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수를 얻은 사람. 7만 표, 6만 9천 표, 7만 표가 당선되는 거죠. 상대적 다수대표제. 근데 절대적 다수대표제는 좀 다른데,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만 당선자가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적 다수대표제는 아무리 그 지역구에 10만 명인데 4만 9천 명의 표를 줬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왜? 과반수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되니까 절대적 다수대표제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1등을 해도 과반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절대적 다수대표제에서는 그러니까 1차 선거에서 어떤 후보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차 선거에서 절대 다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후보자가 없으면 또다시 결선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다수, 과반수를 요구하면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결국에는 선출되는 제도입니다. 다수대표제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겁니까? 이겁니다. 선거권자와 대표자 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상당한 다수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다수 확보를 요구하는 의원 내각제를 취하는 국가에서 다수대표제가 다수대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다수대표제의 문제는 뭐냐? 유효 소수표가 결국에는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 한 사람만 된다고 하면 다수대표제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만 되면 나머지 2, 3, 4, 5, 6 등은 다 그 표들은 사표가 된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다 무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수대표제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한 명만 뽑히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요 선거구가 아주 민감한 것이 선거구 획정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선거구 분할과 관련된 우리가 유명한 거지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게리맨더링의 그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의 득표율과 그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 간의 불균형, 정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것을 우리가 이 바이어스 현상입니다. 바이어스, B-I-A-S, 바이어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비례대표를 아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사람인데 비례대표제는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의석을 각 정당에게 배분하는 선거 제도를 말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왜 나왔습니까? 다수대표제, 지금 위에서 설명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치 세력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수대표제에서 문제 있는 것을 여기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커버하자, 보완하자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득표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따 설명했지만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에서는 그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고안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비례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수대표제처럼 바이어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뭡니까? 비례대표는 득표율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의석수와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소수 정당에도 의석을 배분해 줌으로써 국민의 소수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비례대표제를 아주 정확하게 하면요.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죠. 전국이 불안해서 그래서 군소정당이 많아지면 결국엔 전국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 곤란성, 절차적 복잡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건 좀 왈가불가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제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구제는요, 우리가 여기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있겠죠? 소선거구제는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한 선거제를 말하죠. 그렇죠? 소선거구는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소선거구 작죠?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양당제에 유리합니다. 소선거구제를 취하면 결과는 양당제 구조, 여당, 큰 야당 하나, 여당 하나와 큰 야당 하나, 이렇게 양당제 체제가 마련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당제 구조가 왜 소선거구제니까.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많이 그 양당제 체제로 가죠. 이런 형태를.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는 어떻습니까? 유권자와 후보자 간에 그 작으니까 유대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선거 비용도 적으니까 소선거구제니까 적게 들고 보궐선거와 재선거도 실시가 쉬워집니다. 근데 단점은요. 사표가 많아요. 1등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니까 사표가 많아집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자기 다수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정실,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부정투표 위험성이 좀 크다. 전체 국민의 대표자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인물, 이런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 우리 중선거구제는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 2인 이상 4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출한 선거구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입니다. 중. 그래서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뽑히죠. 만약 3명을 뽑는다? 그러면 1, 2, 3등까지 되니까 사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수 정당, 신진 세력 이런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용이해집니다. 소수자 보호, 국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다양성 확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선거 이 단점을 보면 중선거제 선거에 있어서 3명 정도, 4명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후보도 뽑힐 가능성이 있고 선거권자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선거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거구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거구제는요,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한 선거구제를 말합니다. 대선거구제는 5명 하니까요, 가능한 한 사표가 발생하지 않아요. 5명, 한 7명 나오는데 5명 되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되죠. 소수자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반영될 수 있고, 그 지역 선거구의 정실, 이념, 매수 말고도 정책이 좋아서 당선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투표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소수당 출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 불안정이 크고 선거 비용이 굉장히 다액이 든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유대관계가 밀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궐선거, 재선거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잡함이 있다.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대표제와 선거구제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 다수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여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이제 논의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좀 심의를 기울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비례대표 선거제에서 의석 배분 방식입니다. 돈트식이 있고요. 헤어 니마이어식이 있습니다. 생라그 쉐퍼스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지금 뭡니까? 비례대표 선거제에서 의석 배분 방식입니다. 세 가지 돈트식, 헤어 니마이어식, 생라그 쉐퍼스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트식
예, 요거 예, 좀 보고 내려갔습니다. 돈트식은 벨기에 수학자인 빅터 돈트에 의해서 창안된 계산 방법으로서 각각의 정당의 득표수를 어떻게 나눕니까? 여기 지금 A정당 6,100표, B정당 5,000표, C정당 900표인데 그냥 1, 2, 3 이렇게 계속 나누 1, 2, 3, 4, 5, 6, 5, 6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쵸? 1, 2, 3, 4, 5, 6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눈 다음에 이들 각각의 몫을 구한 후에 결과가 나왔죠? 이 몫의 수치가 큰 숫자부터 의석을 배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즉 돈트식은 나눔 수열이 최고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한 방식으로서 득표수를 돈트 분모 수열에 의해 나눈 후 그 몫의 크기를 비교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총 의석 10석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총 투표자 수가 1200표 왜냐하면 6100, 5900을 합치면 이 전체 이 세 정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전체 득표수는 1200이죠. 투표자 수도 득표수 12,000이죠. 12,000표일 경우 A정당은 6,100표, B정당은 5,000표, C정당은 900표를 획득했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정당의 득표수를 1, 2, 3, 4, 5, 6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나눔 수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죠. 근데 여긴 총 10석이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10석이 있다고 하면 돈트식에서는 결국 나누니까 A정당은 6100, 2로 나니까 3050, 3으로 2033, 4로 1525, 5로 나니까 1220, 6으로 나니까 1017 이렇게 되죠. B정당은 5000표를 얻었는데 1, 5000, 2로 나니까 2500, 3으로 나니까 1667, 4로 나니까 1250, 5로 나니까 1000, 6으로 나니까 833 이렇게 되죠. C정당 900표를 얻었는데 2로 나니까 453, 300, 4로 나니까 225, 5로 나니까 180, 6으로 나니까 150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석이니까 많은 순서로 6101번입니다. 2번은 5000, 3번은 3050, 4번은 2500, 5번은 2033, 6번은 1667, 7번은 1525, 8번은 1250, 9번은 1220, 10번은 10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정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의석을 얻게 되고 B정당은 하나, 둘, 셋, 네 석을 얻게 되고 C정당은 없습니다. 의석을 못 얻게 되는 거죠. C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기억하셔서 6석, 4석, 0석 이렇게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헤어 니마이어식은 이렇게 됩니다. 헤어 니마이어식은 영국의 토마스 헤어와 독일의 수학자 니마이어에 의해서 창안된 계산 방법입니다. 각 정당의 득표수를 전체 의석수와 곱한 숫자를 다시 전체 유효 투표수를 나누어서 이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각 정당의 몫을 구한 후 그 몫의 자연수에 해당하는 만큼 각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게 되며 이 경우 만약에 남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존에 계산한 몫의 소수점 이하의 첫째 수, 소수점 이하 첫째 수의 크기에 따라 예를 들면 A정당이 8.23, C정당이 4.67이면 6이 크죠. 2보다는 소수점 첫째자 2보다는 6이 크기 때문에 C정당에게 한 석이 가는 거죠. 나머지 의석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총수의 10석으로 선출할 선거에서 이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전체 유권자 수, 투표수가 12,000이라고 그랬죠? 12,000입니다. 근데 이제 10석을 배분하는 거니까 10석에 대해서 A정당 10석에서 6,100표 얻었죠? 곱하기 10 곱하기 6,100 나누기 전체 득표수 12,00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5.08 B정당은 5,000표를 얻었으니까 10 곱하기 5,000 나누기 12,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16
C 정당은 900표를 얻었죠? 그러면 10석을 900으로 곱하고 나누기 12,000 하면 0.75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결국엔 5.08, B 정당은 4.16, C 정당은 0.7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상의 자연수를 봐서 5석, 일단 4석, 여기는 없죠 아직? 0석입니다. 그런데 소수점 첫째 자리 0, 1, 7이 돼서 7이 제일 많죠. 그래서 나머지 한 석은 이 C 정당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 헤어 니마이어 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기 그 돈트식에서는 6, 4, 0이었죠. 근데 헤어 니마이어는 5, 4, 1로 소수 정당에도 갔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섹나그 슈퍼스식을 설명해 드립니다. 섹나그 슈퍼스식은 나눔재수 방식에 의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섹나그 슈퍼스식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각 그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정당 득표율을 0.5, 1.5, 2.5, 그러니까 2n-1 분의 2의 재수로 순차적으로 나눠서 그 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102 곱하기 6100 마이너스 1 분의 2 이렇게 해서 요 결과가 이제 이렇게 해서 0.1, 1.5 이렇게 나눈 건데 그 결과는 A 정당은 12,200, 두 번째는 4,067, 세 번째는 2,440, 네 번째는 1,743, 다섯 번째는 1,356, 여섯 번째는 1,109 이렇게 됐죠. B 정당은 5,000표를 얻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333, 세 번째는 2,000, 네 번째는 1,429, 다섯 번째는 1,111, 여섯 번째는 909 이렇게 됐고, C 정당은 900표를 얻는데 1,800, 두 번째는 600, 세 번째는 360, 네 번째 257, 다섯 번째는 200, 여섯 번째는 164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수 1220, 12,2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4,067, 네 번째는 3,333, 다섯 번째는 2,440, 여섯 번째는 2,000, 일곱 번째는 1,800, 여덟 번째는 1,743, 아홉 번째는 1,429, 열 번째는 1,356. 그래서 다섯 개의 의석 A 정당, B 정당은 4개의 의석, C 정당은 1개의 의석을 얻습니다. 5, 4, 1. 아까 돈트식하고 약간 비슷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뭘 봤습니까? 돈트 맞죠? 돈트식 비례대표 선거에서 의석 배분 돈트식 헤어 니마이어식 섹나그 슈퍼식. 우리나라 헤어 니마이어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섹나그 슈퍼식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진진하기도 하죠.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선거운동이 잘 못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